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 채널을 알고 나선 차 안에서 이 채널을 듣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채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사연 채널을 들으며 여러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었네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저로 말하자면 참 많이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딛듯 살아온 인생입니다. 먼저 어렸을 적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겐 쉽사리 들려준 적이 없었는데요. 글인지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네요. 고아원이라 하면 다들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제가 자라왔던 곳 역시 애석하게도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고 그 안에도 암암리에 서열이 존재했던지라 저는 늘 구석에 처박혀 우는 여자아이 중 한 명이었죠. 저 말고도 우는 아이들은 많았습니다. 대개 저처럼 성격이 소심하고 유약한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을 갚고 싶어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이들. 하지만 그럴 수 없음에 좌절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제 인생에 어둠이 들어여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고아원에서 저를 유독 싫어하는 언니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언니 무리가 무척이나 저를 괴롭혔거든요. 선생님이 없을 때면 더더욱 그 괴롭힘이 심해졌습니다. 언니,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파요. 야,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너 또 선생님한테 이르려고 그러지? 이러기만 해봐. 죽여버릴 줄 알아? 무서운 말로 위협하는 그들의 존재를 지금 생각하면 한낱 어린애지만 당시로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고작 그때 6살 어린애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제게 진짜 상처가 되었던 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관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시면서도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고분고분 말을 좀 들었어야지. 왜 눈에 띄고 그러니? 선생님,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 오히려 선생님들은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와 비 내리는 날 혼자 뛰어나가 엉엉 울곤 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제 존재가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다니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그즘 여름날 햇볕이 짱짱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늘 제겐 세상이 뿌옇게만 보였었는데 그날은 어딘지 달랐어요. 저를 데리러 온 존재가 있었고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첫 번째 햇살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밝고 명랑한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 덕분이죠. 주름이 많은 손으로 제 작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아가, 우리 똥강아지, 내가 너 찾느라 얼마나 헤맸는지 아니? 아이고, 고아원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 할미가 데리러 왔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그래, 우리 집.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저를 고아원에 버린 아빠 쪽의 할머니셨는데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며 기사가 딸린 차에 태웠습니다. 할머니를 따라가 보니 꽤 거대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TV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었어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를 데리고 들어가신 할머니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한 상 차려주셨어요. 배고플 테니까 얼른 먹어라. 정말 먹어도 돼요? 이걸 다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를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었던 제가 머뭇거리자 할머니는 어여 먹으라며 젓가락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먹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왜 그러신진 모르겠지만 할머니께서는 어쩐지 제게 무척 미안한 얼굴이셨어요.
저는 고기 반찬을 배부르게 다 먹고 난 후 엄마와 아빠는 어디 있냐고 찾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선 그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겠다고만 하시더군요. 지금은 네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을 게다. 나중에 다 말해주마. 나중에.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크면 말해줄게. 조금만 크면. 할머니의 얼굴은 많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한 것을 꾹 참고 성인이 되었을 때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었죠. 그래, 때가 되었나 보구나. 일단 너희 엄마, 그러니까 내 며느리는 너를 낳은 후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그리고 내 아들에겐, 너희 아빠에게는 약간의 장애가 있었어. 그래서 너를 키울 수가 없었지. 의지는 강했지만 불가능했어. 물론 내가 너를 키울 수 있었고 나는 너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할아버지 반대가 심했단다. 할아버지는 네 엄마를 무척이나 싫어했거든. 왜 싫어했는데요? 할머니는 이 말에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이유는 가난해서였습니다. 아빠와 마찬가지로 엄마도 청각장애를 가지신 데다가 친정이 가난하셨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 엄마 아빠의 결혼 자체를 심하게 반대하셨고 아빠가 저를 키우겠다고 하자 당장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상호하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할아버지의 반대를 꺾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더욱 비극적이었던 부분은 아빠가 그 이후 홀로 살겠다며 부모와의 연을 끊어버리시다가 그만 엄마처럼 생을 달리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엄마도 아빠도 볼 수가 없었죠. 영감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더라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자기 탓 같다 이러시면서 그러더니 허망하게 가버렸어. 그리고 나는 너를 데려왔지. 너라도 있어야 우리 아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할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떨구시며 하신 말씀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께선 제가 자라는 내내 물질적인 지원을 정말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친구들은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와 배경에 죄책감이 있으셨다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집안에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던 일이었죠. 제가 대학을 가면서 독립해 살고 있었을 적 한 달에 한 번은 할머니를 보기 위해 집에 들리곤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할머니가 잘 걷지도 못하시고 눈도 침침하다 하시더군요. 느낌이 안 좋아서 서둘러 할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암이 많이 전이되셨네요.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암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일단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고요.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아가, 나는 괜찮아. 늙으면 원래 몸이 하나둘 고장 나는 거야. 저와 달리 할머니는 덤덤히 웃으셨습니다. 마치 이것이 본인의 숙명인 듯 괜찮다며 외려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요. 간병인을 쓰고 싶지 않아 휴학을 하고 제가 직접 할머니를 간호했더니 할머니는 제게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토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면서 이런 작은 것에 미안해 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께선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하고 싶으셨던 건지 지은 죄를 속죄하고 싶으시다며 대학 등록금도 모자라 갖고 계신 건물을 제 앞으로 증여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손녀한테 할미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야. 이걸로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고 살아라. 늘 사업해보고 싶다고 했잖니. 할머니, 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할머니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다행히 조금씩 좋아졌지만
저는 당시 좋은 회사에 취직해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아프시게 되었으니 현실이 너무 씁쓸했네요. 그러다 제 인생의 두 번째 태양이 뜨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남편을 알기 전 시아버지를 먼저 알았답니다. 시아버지는 당시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 작은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어느 날 거래처 미팅 겸 시아버지의 회사에 들렀다가 안면을 익히게 된 것이죠. 다정하시면서도 호쾌하신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셨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개인 카페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아버지를 만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가를 못 가 걱정이라며 말문을 틔우시더라고요. 그래요? 사진 보니까 되게 잘생기셨던데요. 아이고, 그럼 한번 만나볼래요? 아니, 부담 없이 만나봐요. 나는 아무 개입 안 할게요. 언제 만났는지 뭐 그런 거 일절 말 안 물어볼 테니까 만나주면 고맙겠는데. 어때요? 그냥 장단을 맞추기 위해 한 말이었는데 바로 덥석 잡아채시는 태도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정말로 이것이 소개팅으로 이어져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오게 된 거죠. 시아버지는 결혼식 날 이날을 두고 내가 아주 큰 공을 세웠다며 뿌듯하게 웃으시곤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무척이나 따뜻한 분이셨답니다. 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 하필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병세가 악화되어 매일이 눈물바다였는데요. 남편도 위로가 되었지만 남편이 바쁠 땐 시아버지께서 대신 저를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태워다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운전을 무서워해 면허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아이고 경수가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실 분들은 너무 좋은 분이라서 다행이다. 아가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할머니는 시아버지의 인상이 좋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결혼식 날짜를 앞당기었는데요. 할머니는 제 결혼식을 꼭 보고 싶어 하셨기에 이때 시부모님에게 무척 고마우셨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루었고 그 후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되시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시부모님이 옆에 있어주셔서 조금은 든든했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는 저를 챙겨주신 것도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어렸을 적 보호자 없이 자랐다는 점에서 저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편견이 아닌 더 큰 따스함으로 대해주셨어요. 어린애가 고생이 많았네. 나도 부모 없이 고모 손에 커서 그 마음 잘 안다. 그래서 아가 네가 눈치도 빠르고 행동이 그렇게 빠릿빠릿했던 거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이날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터지었네요. 아무쪼록 시댁은 제게 또 하나의 든든한 울타리,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는데요. 남편에게는 아주버님이 한 명 있었는데 왜 집안에 꼭 한 명씩 사고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야금야금 뺏어가곤 했답니다. 줄줄이 말아먹는 사업을 명목으로요. 아주버님은 어렸을 적부터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 합의금을 그렇게나 많이 물어주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시아버진 그게 다 자신의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집에 많이 없어서 일하느라 바빠서 애들을 못 돌봐 그랬던 것 같다. 그러시며 한숨을 푹 쉬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시아버지의 탓이 아니었죠. 남편은 아주 바르게 자랐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빵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성질이 고운 편은 아니었는데 이날 아주버님의 행동이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나 없이 생일잔치 하니까 기분 좀 나나 보네? 아버지 엄마 어떻게 이래요? 나 지금 배신감 장난 아니야.
돈이나 주고 이러든가. 이게 무슨 짓거리야. 자식은 길바닥에 버려놓고. 아주버님,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닥쳐 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저희 남편도 지쳤어요. 다들 지쳤고요. 이제 그만 돈돈 좀 거리세요. 언제는 시아버지의 생일날에도 술을 진탕 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길래 제가 못 참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수씨, 왜 이렇게 사람이 막 나가? 미쳤어? 고아 출신이라더니 사람이 못 배워먹어서 그런 거야? 하며 물건을 집어들더군요. 화도 났지만 본능적으로 너무 무서워 주춤거리며 뒤로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냄비로 아주버님의 머리를 땡 소리나게 때리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귀한 며느리한테 뭐가 어째? 고아 출신? 네 놈보다 훨씬 바르고 귀하게 큰 애야. 어디서 그때 말을 씨부리고 앉아있어? 말이면 다 한 줄 알아? 봐주고 있었더니 이제는 못하는 말이 없네.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노하신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순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우리 친정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똑같이 행동했겠지 싶더라고요. 근데 아주버님은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신다는 게 분했던 건지 더 난리가 나서 집안의 온갖 물건을 부술기세로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아버진 장남보다 며느리가 더 소중해? 며느리가 뭐라고? 그딴 게 뭐라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돈이나 내놔요. 돈 달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개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도 여기선 더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저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아주버님을 몸으로 제압했습니다. 당시 어머님은 저 한 구석에서 머리를 싸매고 주저앉아 계셨고 아버님도 심란한 얼굴이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경찰이 개입되면서 아주버님은 쫓겨나긴 했지만 솔직히 두렵더군요. 저를 보는 눈빛에 살기가 어려 있었는데 그게 정말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오랜 상의 끝에 그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저희도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아이고, 괜히 너네 직장에서 거리도 멀어지고 내가 너무 미안한데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제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약소예요. 그리고 아주버님 이대로 손 놓고 있기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혹시 밤중에라도 술 먹고 찾아오면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며느라가. 고맙구나. 그렇게 저희가 가까이 사니 시부모님도 은근히 마음을 놓으신 것 같았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니 아무래도 왕래가 더 잦아지면서 함께 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도 보낼 일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시아버지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는 날에도 저희는 함께 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지금껏 꾸린 회사를 그만둘 시점을 미리 정해두시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간 일하신 노고를 기리고자 케이크를 주문 제작해 거기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적었는데 그걸 받은 시아버지가 새삼 너무 강동한 얼굴이더라고요. 이런 걸 난생 처음 받아본다며 이래서 며느리가 좋다는 거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버님, 그간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님이랑 편히 쉬세요. 하하, 완전히 쉴 수 없지. 이 사람 카페 일도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래도 회사 안 나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좋기도 하구나.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네는 짐작도 못할 거야. 드디어 나는 독서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낼 수 있겠어. 고맙다, 며느라가야. 케이크 너무 좋은 선물이구나. 저는 사실 일이 주는 활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 걱정이 컸는데요. 오히려 시아버진 휴식을 참 잘 즐기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워낙에 회사를 꾸려나가느라 바쁘셨어서 휴식이 간절하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사업에 뛰어드셨던 분이라 젊었을 적부터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저를 더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당시 임신 상태였거든요. 입덧도 심하고 태동 때문에 고생이 컸는데 시아버지가 직접 반찬도 갖다 주시고 하셨습니다. 번번이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다. 시간 많은 노인네가 뭔 할 일이 있겠어. 부담스러워 말고 받아.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은퇴 후 아버님은 어쩐지 훨씬 더 행복한 얼굴이셨습니다. 그전에도 사람 좋은 미소를 늘 짓고 계셨지만 은퇴 후 이제야말로 꿈꾸던 삶이라고 직접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늘은 이런 아버님을 가만두지 않았던 걸까요? 인생이란 사계절이란 말이 딱 맞나 봅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 이 시기는 정말이지 아주 차디찬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언젠가부터 시댁에 가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주무시고 계시고 어느 날은 아프다 하시고요. 걱정되어 어머님께 여쭤보니 어머님도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느낌이 불길했습니다. 갑자기 쎄한 촉이 왔어요. 아주버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 남편에게 혹시 들은 소식이 없냐 물었죠. 남편도 그런데 아주버님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주버님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혹시 이게 시아버지의 좋지 않은 안색과 관련이 있을까?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는데요. 그러다 직접 이것을 쓰라리에게 겪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로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서 더 당황스럽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갈 테니 잠깐 얘기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작은 술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의 죽을 상이 된 아버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아버님께서 저희를 모아놓고 힘없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내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버지? 설마 형 이야기예요?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요약하자면 아주버님에게 그만 사기를 당해 돈을 뜯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멍해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저와 달리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시아버지를 책망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요? 왜 그러셨어요? 형한테 줘봤자 어떻게 돈 쓸지 다 아시잖아요. 노름 아님 술이라고요. 아님 망할 사업이요. 안다 알아. 근데 갑자기 자기가 암에 걸렸다면서 찾아왔더구나. 진단서까지 보여주는데 믿어버렸다. 수술비랑 이것저것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었어. 암이요? 아주버님이 암에 걸렸다 했다고요? 네, 마음이 약하셨던 시아버지는 그만 아주버님의 거짓말에 넘어가 돈을 주었고 그 돈은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해외로 이미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미운 자식이었지만 아프다 하니 악묵적으로 동의를 해버렸고요. 하지만 그것만이었다면 다행이었겠죠. 불행은 연이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개인 카페에 손님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면서요. 이걸 어떡하면 좋으니? 내가 어떻게 만든 가게인데. 여보, 어떡하면 좋아요. 카페 적자도 장난 아니고 이대로 가다간 접어야 돼요. 매일이 곡소리였습니다. 특히 카페는 시어머니에겐 굉장히 애착 있는 곳이었기에 그만큼 상심도 크셨습니다. 사실 개인 카페는 망할 확률이 많잖아요. 하지만 한 분 한 분 단골을 만드시면서 커피 맛에 신중을 기하면서 어렵게 10년 넘게 운영하시던 가게였거든요. 그 일로 시어머니도 알아누우시고 시아버지 역시 우울해 보이셨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가게를 살려보시겠다고 여러 시도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돈이 새어나가게 되셨어요. 가만히나 있을걸. 내가 괜한 짓을 했네 그려. 아니에요 아버님. 자책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남편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며 말렸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두 분 모두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계셨지만 결국 카페가 망하고 시아버지가 투자한 곳마저 실패를 맞이하시며 결국 모아놓은 돈은 상당 부분 잃으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버님은 우울증을 앓으셨고 말수도 눈에 띄게 부쩍 줄어드셨습니다. 그 점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막 출산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을 때라 제대로 챙겨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그렇게나 챙겨주셨는데 막상 제 아이를 돌봐야 하니 안부 이사 말곤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게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이 있었으니 아버님을 다른 방면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실은 할머니께 받은 건물이 있어요. 여기서 받는 세로도 저희는 충분히 생활 가능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 따로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받냐. 너희 할머니께서 너한테 주신 돈을. 내가 염치도 없이. 아니다. 괜찮아. 아버님 안 드리면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제발 받아주세요. 아버님은 완연히 거절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결국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받으시면서도 무척 찝찝해하셨고 죄스러움이 가득하셨죠. 미안하다며 언젠가 꼭 갚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조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명절날로 기억해요. 아버님께서 술을 한 모금 들이키시더니 결연한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젠 내가 일을 해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나도 사람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근데 어쩌겠니? 일이 흘러가 버린 걸. 일단 아는 지인 통해 구직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생활비도 내가 구직하기 전까지만 받는 걸로 하자. 시아버지는 이 와중에도 웃으시며 걱정 말라 저희를 다독였습니다. 참으로 저희 아버님다웠죠. 오히려 이렇게 돈을 잃고 나니 소중함을 알겠다며 하늘의 계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시아버지가 은퇴 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그 얼굴이 생생했기에 마음이 더 안 좋았습니다. 제가 개입해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보, 내가 대표로 있는 우리 회사 있잖아. 거기에 아버님 취직시켜드리는 거 어때? 그냥 돈 들이면 아버님이 늘 부담스러워하시잖아. 나쁘지 않은데? 좋은 생각이다. 아버지도 일하시면 기분 전환도 되실 것 같고. 남편은 아버님의 자존심을 꼭 지켜주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 방법을 제안하자 좋은 생각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하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게 되면 괜히 또 당신에게 미안할 거야. 비밀로 하자, 당분간은. 저도 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님을 제 회사의 적당한 자리에 취직을 시켜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밝히자면 회사는 제가 친구와 함께 설립한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사실상 최근 운영은 친구가 맡아 하고 있었고 저는 아이 양육으로 잠시 물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너희 시아버님을 우리 회사에? 시아버님 은퇴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사정이 있어서. 민정아, 우리 아버님 진짜 능력 있는 분이야. 회사에 분명 도움 될 거야. 그래, 우리야 감사하지. 알겠어. 적당한 자리에 배치할게. 저는 할머니의 재산을 받고 나서 한 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기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광고 디자인 회사를 꾸렸었습니다. 친구는 똑똑하고 워낙 업계에서 일 잘한다 소문이 난 사람이라 함께했고요. 다행히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어 아버님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내심 궁금했는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셔 어느 규모 있는 기업에 들어가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밖에서 일하니 활력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은퇴하고 즐기는 여유도 좋았지만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다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 다들 나를 꺼려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다행이야. 그러니까요. 아마 아버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뽑힌 걸 거예요. 저도 기분 좋네요. 언제 한번 응원차 갈게요. 아버님, 화이팅이에요. 그래, 고맙구나. 아버님은 긍정적인 태도로 다니는 회사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상사들도 다 자기에게 호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날 돼지갈비에 소주까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쪽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아이 양육만 신경 쓰고 있던 날이었는데요. 어머님께서 전화가 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시아버지가 요즘 말수가 부쩍 없어졌는데 이유를 모르겠네. 혹시 아가 넌 아는 거 없지? 네? 저야 들은 게 없어 모르겠는데 아버님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해. 몸은 쌩쌩한 양반이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렇다면 왜 그러시지? 이상했습니다. 대표로 있는 친구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친구가 미국 출장으로 바쁘다는 걸 알기에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원래도 아버님을 응원해드릴 겸 방문하기로 했었으니까요. 직원들의 숫자도 알고 있었기에 넉넉한 커피와 도너츠까지 준비해 깜짝 방문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회사에 도착했는데 비상 계단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넛과 커피를 든 것을 잠깐 바닥에 내려놓고 문을 두드리던 찰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 김씨. 지금 나랑 장난해? 잘리고 싶은 거야? 아니,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면 어쩌자는 거야? 전 직장에서 뭐 배웠어? 김씨, 무슨 회사 운영했다고 하지 않았었나?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면 눈치껏 잘해야지. 나이 먹은 티 이렇게 꼭 구질구질하게 내야겠어?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 끼쳐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야에만 있다 보니 아직 디자인 쪽은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미친 막말과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저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과를 거듭하셨고 막말은 이어졌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좋은 회사였으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시키는 거나 잘하고. 커피도 하나 못 타. 복사를 시키면 그것도 잘 못해와. 대체 잘하는 게 뭐야? 저 복사는 복사기가 망가져서 그렇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참나 변명도 가지가지네. 이젠 상사 말에 토다는 거야? 아주 겁대가리가 없는 놈이네 이거. 나이만 먹었지 아주 쓸모도 없고. 너 같은 게 사회에 존재한다는 게 폐악이다 폐악이야. 이 암덩어리 같은 놈아. 내가 너 때문에 머리털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져.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는 됐고 김씨.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알았어? 네? 나오지 말라니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갑자기 자르시는 건 불법 행위입니다. 전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이건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해도 손색 없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떠는 사이 그 상사란 놈은 유유히 비상 계단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버님은 이 뒤를 서둘러 쫓아가셨고요. 아버님은 한 회사를 운영하셨던 아주 유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서도 받을 수도 없었죠. 저는 숨을 고른 후 아까부터 켜두었던 녹음기를 그대로 가방에 넣은 채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과 눈이 마주치자 아버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다 이내에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당당히 그 상사란 사람에게로 다가갔죠. 그러자 그 상사란 인간은 제 손에 들린 커피를 보고는 물건 팔러 온 잡상인인 줄 알았는지 나가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뭐하는 사람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가세요. 잠깐만. 아버님은 잠깐 빠져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 문득 저는 그 상사라는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요. 참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더라고요. 기시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 상사라는 사람의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요? 제가 전에 할머니의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삼겹살 가게가 있었는데요. 그 가게 식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끔 건물 관리를 할 겸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에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건물 세입자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런 폐악질을 부리고 있었다니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죠. 전 그대로 상사란 놈에게 아까 아버님에게 한 말을 사과하라고 시켰습니다. 뭐? 사과? 아니 뭐래니 지금? 당신 누구야?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대? 여기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 아니니까 나가세요 아줌마. 저 여기 있는 저분 며느리 되는 분이고 여기 있을 자격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고발하기 전에. 아니 고발은 해야겠지만. 웃겨 죽겠네. 며느리? 아이고 당신 시아버지가 일을 개떡같이 해서 내가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며느리? 잘 오셨네. 저기요. 당신 시아버지 좀 그만 나오게 하든지 아님 일을 대신하든지 처리 좀 하세요. 아, 이런 나이 많고 화자 있는 것들은 싹 다 처리해버려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너무 물러 터졌어. 예사심이 전혀 없으시네요. 회사 욕이나 하고 있고 그것도 근무 시간에. 애사심? 아니 당신이 뭔데 자꾸 애사심을 운운해.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그 인간 말종과 다름없는 상사라는 사람은 시아버지 쪽으로 가서는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더라고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무능력한 노친네가 도대체 어떻게 회사에 취직한 건지 모르겠다며 무슨 비리가 있는 모양인데 자기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혼자 분을 쏟아내더라고요. 나이 많은 것들은 은퇴했으면 어디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경로당에 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회사에 끼질러 나오냐고.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이제 며느리까지 와가지고 건방지게 훈계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시며 시아버지는 눈물을 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 참지 못하고 절대 하지 않으려 했던 행위를 했습니다. 명함을 면상에 날리고 뺨을 갈겨버린 것이죠. 짝 소리가 나자 그놈은 휘청거렸고 얼떨떨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내 뺨 때렸어? 당신 미쳤어? 할 말 끝나셨죠? 이게 제 명함입니다. 눈 달려있으면 똑바로 보세요. 그놈이 그 와중에도 눈을 돌려 명함을 보았고 대표라고 적힌 제 이름을 보자마자 그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저보고 진짜 대표가 맞냐고 묻더군요. 그때 뺨을 치는 소리에 놀랐는지 슬금슬금 직원들이 몰려들었고 친구도 함께 왔습니다. 출장에서 이제 막 돌아왔나 보더라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무슨 일인지 묻는 친구에게 저는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녹음 파일 줄 테니까 꼭 들어봐. 그리고 이 직원 잘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놈이 했던 막말은 전혀 가벼운 게 아니니 그에 대한 처벌도 엄중히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처신을 믿고 그대로 아버님과 함께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많이 상사를 받으셨을 아버님을 달래드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은 우선 어떻게 그게 제 회사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해 죄송하다고 말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슬퍼하시는 모습 보는 게 힘들어서 그냥 제멋대로 일을 처리해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기다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버님. 그 후 어떤 훈계나 야단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아버님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놈이 언젠가부터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 처음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했어. 나한테 실수인 척 야라고 부른 적도 있었고 김씨 거리면서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부턴 자기 담배 심부름을 시키더라고. 난 하기 싫었지만 또 어렵게 들어간 회사 잘리기는 싫어서 그냥 꾹 참고 해줬지. 근데 그게 실수였었나 봐. 내가 한번 심부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턴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키더라고. 아버님의 이야기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었습니다. 아버님은 단순히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 온갖 모욕을 다양하셔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상사란 놈에게 더 좋은 일의 방향을 제안했더니 그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욕의 수치가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아버님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고 조금만 일을 잘못해도 욕설을 내뱉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다 보고 있었을 텐데 그랬다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안쓰럽게 생각하면서도 가만히 있더라고. 또 교묘히 사람들 안 보는 곳에서 하기도 했고.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분했거든요. 제 회사였지만 제가 나오지 않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뉴스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제 회사에서 일어났다니 저는 이 일을 덮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은 아버님이 그간 모아두신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님은 그간 녹취 파일들을 모아두셨고 언젠가 그놈을 고발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사는 게 급급해 참고 있으셨다고 하고요. 저는 즉시 해고 조치를 내렸고 나중에 들어올 반격을 대비해 법무팀과도 미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놈의 몇 가지 추악한 비밀들을 더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 질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위치가 높다는 거 악용해서 여직원들 외모 평가 수시로 하고 치마 입고 온 날엔 이상한 발언도 하고요. 이상한 발언이요? 네, 성희롱 같은 거요. 다리도 못생기고 뚱뚱한데 왜 치마 입고 왔냐 이런 말들을 하곤 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희 회사 여직원 몇 명이 회사 그만뒀어요. 제가 없는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회사에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대표로 있던 친구도 출장이 잦아 이런 부분을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놈은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더 망설이지 않고 일단 그놈을 업계에서 아주 몰아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전화 몇 번 돌리니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이 난리가 난 거죠.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 없었답니다. 회사로 찾아와서는 제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지금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며 당장 일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이봐, 나 아는 친한 형님이 검사야. 이 일이 그 형님 귀에 들어가면 당신 회사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이거 아주 갑질하는 거라고. 어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회사 주제에 직원을 잘라. 그 인간은 갑자기 친한 형님이 검사라며 법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고소를 하든 뭐든 하시라고요. 저도 맞대응할 테니까요. 아니,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당당하게 나오니 당황한 건 그쪽이더라고요. 이걸 공론화시키겠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뭐든 하라고 했고요. 저도 할 거 많아요. 여직원들에게 했던 행동들 기억하시겠죠? 사람이라면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도 다 죄로 법으로 물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네. 제가 여직원 이야기를 하자 그놈은 희한하게 말을 더듬더니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다시금 만나게 되었죠. 우연이지만 어쩐지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놈은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 와서 밥을 먹다가 저를 발견하곤 또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이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네. 야, 너 내가 지금 변호사 꾸려서 고소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 각오하고 있어.
돈도 없으면서 변호사 팀을 꾸린다느니 허세를 부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대로 무시하고 여동생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때 오빠 왜 그래? 저분 우리 건물주인데 뭐라는 거야? 설마 오빠 해고 조치한 분이 저분이셔? 뭐? 건물주? 누가 건물주야? 설마 저 여자? 세입자인 여동생이 제 존재를 말하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손과 발을 덜덜 떨더라고요. 저는 오해가 없길 바래 세입자인 동생에게 가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저놈이 저희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어떤 말들을 해 논란이 되었는지요. 그러니 여동생분도 상황을 납득하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더군요. 가게에 불이익을 취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 여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저희 오빠가 워낙에 고집이 세서 자기밖에 몰라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건대 그놈은 이미 가족 내에서도 고집세고 독선적이어서 세입자인 여동생도 손을 놓은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원래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이때 등장하신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 인해 저는 그놈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죠. 바로 이 망할 놈의 어머니였는데요. 마침 가게에 들르셨다 이 내용을 전부 전해 들으셨는데 갑자기 빗자루를 드시더니 아버님을 괴롭힌 그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먼지나게 맞는다라는 표현이 딱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가 어쩐지 회사를 잘 다닌다 했다. 또 사고 치고 다녀? 아파. 엄마 잠깐만요. 나이 먹은 성인이 저렇게 맞는 모습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잔뜩 겁을 먹어갖고 가게 곳곳을 도망치는데 웃기기까지 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건물주인지 모르고 제가 감히 실례를 범했네요. 아버님의 상사였던 인간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취직도 힘들 테니 비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도 생각했을 테지요. 저는 사과를 받진 않고 그냥 벌 받을 만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여직원들이 몇 명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법, 그 법으로 죗값 다 받고 나오세요. 대표님, 네? 아니요, 제발요, 제발. 전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저 전 회사에 충성을 다했어요. 정말이에요. 끝까지 발뺌하는 게 어이가 없네요. 인정하세요, 그냥. 그게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 회사를 위해 총을 맞는다고 해도 선처해줄 생각 없어요. 내가 당신을 선처해주면 피해자들은 무슨 심정이겠나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말을 덧붙이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도저히 어느 곳에도 취직이 안 된다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여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랫사람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문제되는 행동 안 할게요. 정말 먹고 살 곳이 없어서 그래요. 대답도 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이런 놈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아서요. 그 후 저는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동시에 아버님을 챙겼답니다. 아버님은 당시에 트라우마로 정신과와 심리상담센터를 다니고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힘들 때일수록 대화 상대가 필요하실 것 같았기에 제가 아버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어 지금은 건강하신 편이랍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취직은 더 이상 무리라는 생각에 최근에 가게를 하나 차려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원래 장사하시던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카페를 차려드렸는데요. 인테리어까지 마친 후 시부모님을 불러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고, 가게가 깔끔하니 너무 좋다. 우리 새아가 덕분에 우리 노후가 참 편안하네. 고맙다, 며느라가.
너한테 이 고마움을 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그냥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만 해주세요. 제 곁에 오래 있어주시면 그걸로 좋게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온정어린 대화를 나누며 저도 아버님도 서로를 향해 다정히 웃어 보였네요. 아버님은 현재 어머님과 함께 카페를 운영 중이랍니다. 아직 후유증이라는 것이 남아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고 계세요. 저도 이 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회사의 여러모로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자기가 돈을 주는 위치라고 해서 아랫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도 크다고 하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지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말이 생각나곤 합니다. 또 아버님 일이 생각나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한 번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갑질한 사람들이 더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규제도 좀 더 엄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녹취록들이 많아 그놈은 법의 제재를 받긴 했지만 그놈이 한 짓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벌이었답니다. 그러니 엄격해져도 나쁜 놈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소한 대놓고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사연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면 다들 모두 마음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부족한 글솜씨로 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여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서 억울함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방면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나름대로 조용하고 편안하게 직장에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사연 유튜브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제 이야기도 한번 전해드려보고 싶어서요. 저는 20대 중후반 정도에 결혼했어요. 남들보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시기에 한 결혼이었죠.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잘 간 편이었고 그 덕분에 취직도 일찍 해서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운이 좋은 것도 있었죠. 커리어에 욕심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했고요. 직장 들어가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자리도 잘 잡았어요. 연봉이 꽤 높은 편이었는데 그 덕분에 여유롭게 돈을 모을 수가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아주 평범한 분들로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제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께 조금씩 생활비를 드릴 수 있어서 좀 나아진 정도였는데요. 그 당시 영어회화 스터디를 다니다가 남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직장에서 더 잘 나가려면 반드시 영어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학원이며 스터디를 참 많이 나갔는데요. 거기에서 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똑같이 열심히 하던 사람이라서 마음이 맞았어요. 사실 그런 종류의 스터디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터디원들이 죄다 바뀌는 동안 저하고 그 남자는 계속 같이나마 공부를 하고는 했었죠. 네, 그래서 결국 서로 마음이 맞아서 사귀기 시작했고요. 워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면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기로 한 건 27살이었는데 저희가 동갑이었으니 남편한테는 꽤 빠른 거였죠. 저야 여자니까 평범한 나이였지만요. 남편은 중견기업에 막 들어간 참이었는데 저희 회사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월급이 높은 편이었어요. 복지도 좋고 해서 누가 거기 다닌다고 하면 부러워할 만큼의 직장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좀 본인에 대한 자존심이 높은 편이었어요. 학교도 좋은 곳을 나왔고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직업하고 연봉이 저보다 낮아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잘난 여자라서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남자 자존심이 그게 아니네. 남편은 그때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였죠. 왜? 내가 잘 벌면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좋지. 그런데 내가 당신보다 잘 벌어서 책임을 지고 내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느낌을 받아보고 싶은가 봐. 아, 그렇구나. 남자다운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여기기보다는 도리어 좋아 보였어요. 사실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전혀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오히려 이렇게 책임감 있게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 웃어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당신 승진할 거고, 그럼 어차피 연봉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직하면서 연봉 빨리 높아지기도 하잖아. 그런데 아무래도 좀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경력도 많이 쌓았고, 당신이 더 빨리 승진하고 연봉이 상승하지 않겠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문제야. 내가 더 진짜 가장으로서 자랑스럽게 일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래서 직장 문제에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이해할 수는 있었죠. 요즘 사람들은 덜 알지도 모르지만 당시만 해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벌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있었거든요. 남편은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하면서도 그런 당신이 너무 잘나서 좀 싫다고 농담도 자주 했어요. 저는 그게 그냥 남편이 좀 마음에 걸리는가 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었죠. 그런데 남편한테는 그 고민이 보통 크기가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은 상당히 평온했었죠. 사실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시긴 했는데 제가 돈도 더 잘 벌고 해서 그런지 신혼 초기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애초에 제가 집을 해가기도 했고 용돈도 제가 더 많이 드리고 했으니까요. 사실 처음에 결혼 전에는 저희 친정에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평범한 분들이었고 집안 형편도 뭐 그럭저럭 먹고만 살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아빠는 택시기사를 오래 하셨고 엄마는 그냥 가정주부셨거든요. 엄마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하시고 그냥 결혼 후 들어앉으셨던 분이라서 제가 공부 후 직장을 잡아 잘 나가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너무 이른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기도 했죠. 문제는 남편이 저보다 그리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왜 잘난 애가 너보다 못난 남자를 데려오냐고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냐고 화를 내셨다는 거였죠. 상견례 때도 조금 그런 티를 내셔서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싫어하셨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좀 뾰족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희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싫어하셨어요. 그래도 신혼 초기에는 양가 부모님들이 별로 간섭 안 하시고 그냥 저희 둘이 잘 살면 된다는 태도로 그냥 봐주셔서 그래도 평온하고 행복하게 지냈죠. 남편은 예민하고 자존심이 센 성격이긴 해도 평소에는 농담도 잘하고 저한테 무척 다정하고 세심한 편이었어요. 남편의 예민한 성격에도 그냥 원래 지적이고 생각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가 줄 수도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뭔가 수심에 잠긴 것처럼 얼굴이 어두운 거였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굳이 대답 안 하는 사람한테 계속 묻기도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기분이 풀리기를 기다렸죠. 저 여보. 응, 왜? 그게 우리 부모님 집 이사 가셔야 한다는데 거기 돈을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돈을?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결혼할 때 집을 제가 해오기는 했는데 대출을 절반 끼고 왔던지라 그걸 갚기만도 상당히 쪼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둘이 계속 벌어도 대출과 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비가 조금 간당간당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5천 정도. 5천? 우리 그 돈 없잖아. 아니, 그리고 갑자기 5천이 왜 필요하시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옮기려니 전세금을 올려서 옮겨야 해서.
말을 들어보니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고 저희 시부모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마침 전세 계약 기간도 다 되었고 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려니 전세금을 더 올리지 않고서는 갈 곳이 없으셨던 거죠. 저희 시댁도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라서 여유 자금이 있을 리가 없었고 돈을 구할 곳도 없었던 거죠. 사실 시아버지 역시도 작은 가게를 하실 뿐 재산이 있으신 것도 아니니 은행에서 갑자기 5천만 원을 턱하니 빌려줄 리도 없었고요. 어떡하지? 저도 좀 멍해져서 그렇게 되물었어요. 남편은 한참이나 얼굴을 찌푸린 채로 고민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뾰족한 수가 생각이 안 나고 저희 집에 그만한 여윳돈도 없어서 우리가 어쩌겠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도 남편이 계속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뭘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남편이 속이 상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흘쯤 지나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속상하다는 투로 저한테 말을 했어요. 아니, 당신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무심?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놀랐어요. 남편이 화가 난 눈치였는데 저는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계속 다른 방법들로 저한테 다양하게 의사를 전달했는지도 모르지만 전 좀 그런 걸 잘 캐치하지 못하는 편이라서요. 그런 이유로도 사소하게 많이 싸움이 일어나고는 했었죠. 왜? 뭐 때문에? 아니, 내가 며칠 전부터 우리 부모님 이야기했잖아. 못 들었어? 들었지. 그런데 그거 어차피 우리 선에서는 해결 안 나는 일 아니었어?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고 남편은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듯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그 말을 한 건, 이 답답한 사람아. 당신이 대출을 해서 좀 어떻게 돈 융통이 안 되냐는 거였지. 나? 내가? 그래. 하지만 나 지금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더 대출이 안 나올 텐데. 당신 연봉이 워낙 높고 직장도 좋아서 신용대출 5천은 나올걸? 아닐 텐데. 아니, 나오든 말든 좋다 이거야. 당신이 나한테 미리 좀 이런 거 제안하면 내가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남편은 자기가 꼭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겠냐는 투로 투덜거렸어요. 물론 그 말도 맞기야 했죠. 남편이 돈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제가 말을 안 꺼내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대체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둔하다기엔 다른 일에는 그렇게 둔한 편이 아니고 일부러 우리 부모님 일에는 돈 안 내겠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여보. 내가 생각을 미처 못해서. 진짜 자존심 상해. 내가 연봉이 당신만큼 높거나 당신 회사에 다녔으면 진작에 대출해서 돈 들였어. 그렇게 말하고서 남편은 휙 나가버렸어요. 저는 머쓱해졌죠. 남편이 예민하고 세심한 데에 비해서 저는 좀 둔한 편이었고 그래서 이런 때에 굉장히 난감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말이 없었죠. 저는 남편 기분이 풀리기를 기다렸는데 그 주 주말에 저한테 그러더군요. 나 직장 그만둘 거야. 뭐? 전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남편이 다니는 직장도 아주 좋은 곳이었고 절대 남들이라면 그만두지 않을 곳이었거든요. 아니, 왜? 공부 더 하려고. 공부? 사시 볼 거야. 사시? 사법고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야 로스쿨이지만 당시에는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한참을 준비하지 않아도 본인 능력에 따라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변호사나 검사, 판사가 될 수 있는 시기였죠. 하지만 자기 법대 출신도 아니잖아. 무슨 상관이야. 법과목은 많이 들었어, 그래도. 전공은 아닌데 그게 상관없어. 할 수 있으니까. 남편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법고시가 말이 그렇지 몇 년씩이나 고생을 해야 하고 게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험이잖아요. 제가 걱정하니까 남편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내가 학창 시절에는 당신보다 더 공부 잘했을 거야. 내가 지금 취직을 잘못해서 당신보다 돈을 덜 벌지 공부 자체는 잘했다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사시 합격해서 제대로 전문직이 되어 보일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남편은 정말로 지적이면서 똑똑한 사람이었으니 그 말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너무 고생길이라서 그런 거였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요. 그게 결혼하고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30이었고 다른 어린애들하고 경쟁해서 과연 괜찮을까 걱정되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시험 준비하는 동안만 당신한테 좀 부탁할게. 돈 버는 거 힘들지만 좀 기다려줘. 내가 제대로 법조인이 되어서 평생 책임져 줄 테니까. 결심이 굳은가 보네. 당연하지. 내가 이 집안 가장으로 평생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두 남편이었지만 남편이 지난번 일 때문에 더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도 남편은 항상 저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을 원했었죠. 그런데 자기 부모님 전세금도 마련을 못 해준다고 생각하니 더 그런 마음이 솟구쳤던 것 같아요. 사실 30이 되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경력을 쌓아 이직하는 게 더 현실적인 길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예 차원이 다르게 출세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저는 딱히 반대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고 그 마음을 제가 100%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배우자로서 그걸 덜어주고 싶다고 생각도 했거든요. 남편이 워낙 노력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라 사법고시에 꼭 합격하리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대화도 그날 참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의 생각이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말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랬죠. 하지만 남편은 나름대로 그 전까지도 많이 알아보고 고민한 눈치였고, 그래서 저는 더 생각할 것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제가 버는 돈만으로도 저희 살림에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아기는 좀 더 나중에 가져야겠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딱 2년만 공부하고 바로 붙을 테니까. 그때까지 30 넘어서 아기를 가지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어요. 어차피 딩크 기간 가지자고 한 거 조금 늘어났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독서실을 끊고 학원을 끊어서 바로 신림동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아침 일찍부터 공부하겠다고 나가는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라도 되겠지 싶어서 든든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 결심을 전해 들으시고는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남자가 뭐 하나라도 한 자리 해야 집에 있는 여자도 나가서 면이 서는 거야. 네, 어머님. 네가 잘해야 한다. 절대 기죽이지 말고 꼭 열심히 기 살려주면서 뒷바라지 잘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제가 나가서 돈도 벌고 집에서 살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보통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의 꿈을 위해서 2, 3년 정도는 제가 희생할 생각이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아니셨죠. 정반대로 그 소식을 듣고는 펄펄 뛰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너 미쳤니? 어떡하다 그걸 그러자고 했어? 김서방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엄마, 그래도 하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지금 상태로 일하면 집중도 못할 거 뭐. 무슨 소리야? 나이 30이 넘어서 사시 시작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다른 어린애들은 뭐 논다니? 걔네들하고 경쟁이 돼? 그 나이에? 김서방 워낙 똑똑하고 도끼도 있잖아요. 잘할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그냥 지원해 줄래요. 어이구, 잘났다, 이 화상아. 어이구. 엄마는 속이 답답하다는 듯이 펑펑 가슴을 치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제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었나, 남편을 말렸어야 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냥 화내시는 친정엄마를 진정시키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해에 놀랍게도 남편이 1차를 바로 합격하더라고요. 객관식이라고 해도 사법고시 1차를 아무나 합격하나요? 저는 너무 놀라워서 남편을 끌어안고 방방 뛰었어요. 당신 진짜 대단하다. 이걸 가지고 뭘? 남편은 쑥스러운 듯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자기 정도면 당연히 1차 정도는 한 번에 붙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2차 시험을 보았는데 떨어졌죠. 사실 동차 합격이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어서 다음 해에 합격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1차 합격해 놓으면 다음 해에 2차는 볼 수 있으니 걱정이 없었죠. 그래서 진짜 2년 만에 합격하나 보다 싶어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다음 해에도 떨어진 거예요. 참 어이가 없었는데 사실 사법고시를 2년 만에 붙는 건 드문 일이기도 하니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도리어 남편이 너무 상심해서 저는 남편을 열심히 위로해야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1차를 다시 신경 써서 봐야 했어요. 1차 한 번 합격하면 2차를 2번 볼 수 있는데 그게 끝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1차를 봤는데 그 해와 그 다음 해마저 떨어진 거였죠. 이렇게 하고 나니 금세 4년이 지나가 있었어요. 4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면서도 짧은지 아세요? 저는 그 사이에 승진했고 연봉은 더 올라갔어요. 남편과 나이가 같았으니 저와 남편 모두 30 중반이 되어버렸던 거죠. 30 중반에 저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며 연봉도 많이 받았지만 동시에 집에 와서는 살림도 전담하면서 공부만 하고 있는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했어요. 솔직히 30 중반에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면서 공부만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한심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꽤 무던하고 무심한 성격이에요. 그런데도 결혼 후 별다른 진전 없이 남편이 공부만 하고 있으니 굉장히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서 공부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 조바심이 나기도 했죠. 친구들은 아기도 벌써 낳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간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30 중반 되어서 아직 아이 낳으려면 멀었고 남편이 합격하고 나서 임신을 바로 성공한다고 해도 1년이나 있다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임신은 부부의 나이에도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더욱이나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즈음에 남편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죠.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말만 해도 저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는 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 평소보다 늦게 와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 열심히 하고 있어.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운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 화를 내다가 지쳐서 들어가 잠이 들고는 했어요. 남편이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저희는 같은 방도 쓰지 않았고 각방을 썼거든요. 남편이 피곤하면 안 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서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벌써 솔직히 남편이 4수째였거든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그냥 이대로 고시낭인이라도 되어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쯤 남편은 가끔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너무 취할까봐, 그리고 혼자 마시면 외로울까봐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술도 따라주고 맞장구도 쳐주고는 했는데요. 남편은 술이 취하고 나면 항상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친구들, 나보다 공부 못하던 새끼들이 이번에 합격했더라. 열심히 했나 보네. 나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건 정말 운이 없는 거야. 내 인생 빌어먹을. 남편은 계속 횡설수설하면서 자기가 운이 없다고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냐고 중얼중얼했어요. 사실 그때도 무척 불안했죠.
속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다른 탓만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공부는 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벌써 4년째인데 이러다가 또 더 늦어지면 정말 어쩌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하루는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여보, 이제 술은 그만 먹고 공부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왜? 술이 얼마나 긴장 푸는데 도움이 되는데.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걱정되어서 그래. 뭐가? 술 마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감정이 격해지잖아. 그러고서 공부가 제대로 될까 싶은 거지. 좀 방해되지 않아? 당신이 고시 공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은 일이나 해.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제 말을 무시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더 참았어야 하는데 더 참지 못하고 슬슬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당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 또 안 되면? 아니야, 이번엔 꼭 돼. 꼭 된다. 아니, 이렇게 매일 술 마시고 일찍 자면서 어떻게 된다고 장담해? 말이 안 되잖아. 당신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남편은 제 잔소리가 길어지자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솔직히 저는 거의 잔소리도 없고 무심한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더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더 못 견디겠어. 올 한 해만 더 술 끊고 열심히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정말 합격해서 맘 놓고 같이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닐 수 있잖아. 지금까지 내가 술 먹고 쉬는 게 못마땅했구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구만. 당신 혼자 돈 번다고 이젠 남편이 우습게 보여?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거기로 이야기가 튀어?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했지만 남편은 혼자 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면서 남편은 점점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화도 잘 내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화를 내고 불쾌해하더니 곧 마시던 술도 내려놔 버리고서 곧장 지갑만 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어디 가냐고 하면서 열심히 쫓아갔지만 남편은 따라오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선 버스를 잡아 타고는 사라지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밤새 거의 잠을 못 자고 출근해서 회사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얘, 너 어제 네 남편 바가지 긁었다면서? 네?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냐? 네 남편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잔다. 그이 거기 있나요? 그래. 시어머니는 싸늘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절로 부끄러워졌죠. 사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는데 저희 부부 사이의 일로 시댁까지 시끄러워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군요. 네 남편은 지금 공부하러 갔다. 오늘 마음이 풀리면 아마 집에 들어갈 거고 마음 정리가 안 되면 다시 우리 집으로 온다더라. 네. 이럴 때일수록 아내가 더 내조를 잘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정성도 제대로 들이지 않은 애가 시험 합격 못한다고 바가지를 긁으면 어쩌자는 거니? 시어머니는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원래 어른들께 말대꾸를 하는 성격은 아닌지라 그냥 듣고만 있었지만요. 수능만 봐도 좋다는 절 돌아다니면서 공양미 올리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란다. 그런데 내가 지켜봤지만 너는 4년 내내 단 한 번도 그런 걸 안 하더구나. 네. 시어머니는 아주 독실하게 절에 다니셨어요. 아니, 사실은 불교 신자인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냥 급한 일 있을 때만 절에 나가서 기도 올리고 아니면 갑자기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기도 하시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한테 제가 조언을 얻어서 기도를 올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괜히 말 붙여서 화를 더 내시게 할 필요는 없었죠. 너 이제 꼭 절 가서 3000배 해라.
내가 용한 절을 몇 개 일러줄 테니 거기 가서 공양미 올리고 시주하고 3,000배 매일같이 해. 알겠어? 아유, 어머님, 하지만. 아유, 아니다. 내가 다니는 절에 가자꾸나. 나하고 같이 가서 매일 3,000배를 하는 게 낫겠다. 어머님, 그건 좀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힘들어요. 예,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떠니?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적당히 직장에서 근무하고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 내. 꼭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하자. 시어머니는 거의 일방통보를 하시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싫다는 말도 못하겠어서 골머리를 앓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지금 당장 나오라고 하시는 걸 빌고 빌어서 주말로 미뤘어요. 주말에 정말로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절에 갔는데 정말 정식절도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뭐 이상한 시뻘겋고 푸른 깃발 같은 거 달려있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반강제로 시주를 하라고 하셔서 30만 원을 갑자기 불전으로 놓고서 3,000배를 시작했죠. 와, 근데 3,000배, 이게 도대체 웬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평소 운동을 안 하던 몸으로 3,000배를 하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대충 하면서 때울 수도 없었던 게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앉아서 염주를 돌리면서 저를 훑어보고 계셨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도 별로 절 안 하시면서 저한테만 3,000배를 시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비틀비틀 거리는데도 뒤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하라고 늘어지지 말라고 쪼아대셨죠. 몇 개까지 했다, 앞으로 몇 개 남았다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시면서요. 진짜 듣기 싫고 아주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쉬지도 않고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군요. 갓 태어난 사슴처럼 비실거리면서 나오는데도 시어머니는 수고했다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여지없이 와서 저를 끌고 다시 절로 가셨죠. 이틀을 내리 3,000배를 하고 나니까 거의 몸살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시어머니는 그 3,000배라는 것 자체에만 꽂혀서 정신이 나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남편은 이제 저한테 애정을 보이는 일이 거의 없었죠. 저는 그저 돈 벌어오고 살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곁에서 말을 걸면 귀찮아하고 그저 잔소리라고만 생각했죠. 둘째, 저 역시도 이제 남편한테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체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언제 일인가? 그리고 과연 시험에 합격한데도 나한테 잘해줄 것인가? 정말 부부이긴 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셋째, 시어머니의 저 오만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도 지겨웠어요. 솔직히 저는 종교가 없는데 무작정 자기 종교만 강요하면서 3,000배를 매일 하라고 들이미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살림도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고 때때로 저희한테서 돈만 가져가실 뿐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걸 시키셨으니까요. 저는 우유부단하고 무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였다면 사회생활을 그렇게 오랜 시간 성공적으로 하진 못했겠죠. 제 상황을 깨닫고서 절에서 돌아온 저녁 시간에 멍하니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공부하고서 늦게 들어온다면서 아예 밤까지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너무 허한 나머지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아가? 응, 엄마. 나 지금 좀 힘들어서. 왜? 너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더 참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엄마한테 다 털어놓았어요. 사정을 다 말하고 나니 엄마가 말도 제대로 못 꺼내시더군요. 사실 내 새끼가 어디 가서 그런 취급을 받고 왔다고 하면 누구라도 화가 났을 거예요. 엄마는 한동안 계속 말없이 침묵을 지키시더니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내가 간다. 어? 왜? 기다려.
친정엄마는 더 말하지 않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왜 그러시나? 와서 남편한테 뭐라고 말씀이라도 하실 건가? 아니면 나랑 차라도 한잔하면서 수다 떨려고 오시는 건가 싶었죠. 말씀하셨던 그 주 주말에 엄마가 들이닥치자 남편은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얼른 옷을 주워 입었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는 주말 아침에 여러 번 왔어도 저희 엄마가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장모님 오셨어요? 아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나는 연락을 꼭 하고 와야 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싸늘하게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남편은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머뭇대면서 저와 엄마 눈치를 번갈아 봤지요. 자네 어머니는 주말마다 아주 자유롭게 오가신다지? 우리 애도 데려다가 3,000배 시키신다고 하시던데. 그거요? 장모님 그게요. 저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굳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절대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오자마자 왜인지 눈치채고 얼른 3,000배 이야기를 알아들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 그렇게 물렁한 성격이 아니시거든요. 남편을 빤히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좋네. 그럼 우리의 3,000배 대신 자네가 정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예? 장모님. 나 교회 다니는 것 알지? 나와서 새벽 기도 참석하게. 네? 남편은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왜, 싫은가? 그게 장모님, 제가 공부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어서. 새벽 기도만 참석하라는 거야. 누가 3,000배 같이 몸으로 하는 운동 하랬나? 새벽에 일어나서 정신 맑아지면 공부하기는 더 좋겠지. 안 그런가? 엄마는 차갑게 말씀하셨고 남편은 마치 도와달라는 것처럼 저한테 눈길을 보냈지만 저는 물끄러미 남편을 마주볼 뿐이었어요. 솔직히 그때쯤에는 저도 남편한테 완전히 정이 식어서 그냥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상태였거든요. 지금 나와. 오늘은 늦었으니 오전에 나가서 목사님하고 교회 사람들한테 인사라도 드리세. 그렇게 말하고선 친정엄마는 몸을 돌려서 나가셨어요. 집안에 저하고 둘이 남은 채 남편은 저한테 그랬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것 같아? 나하고 기싸움 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저는 별로 이제는 더 싸우기도 싫어서 물끄러미 남편을 보면서 되물었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다시 한번 엄마가 현관 안쪽에 대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시자 네 대답하고서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쫓아나갔죠. 교회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이었나 봐요. 저는 따라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엄마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남편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건 그렇다 치는데 사회성도 그렇게 없냐고요. 가서 그래도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더래요. 엄마는 자기가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어처구니도 없고 진짜 꼴보기 싫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는 잔뜩 처먹은 사위놈이 교회 나왔다고 입만 대빨 나와서 쫄래거리고 따라다니기만 했다고 하니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남편한테 계속 새벽 교회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기도빨은 본인이 해야 제일 잘 먹힌다면서요. 여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놓고 남한테 지금 정성 바라냐는 일침도 놓으셨죠. 그리고 정말로 엄마는 다음 날에도 새벽에 오셨어요. 남편은 기겁했지만 엄마가 떡하니 버티고 서 계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죠. 그날은 다녀오더니 피곤해 미치겠다면서 오전 내내 퍼져서 잤어요. 그러더니 그날 오후에 일어나서 저한테 공격적으로 그러더군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구는 거 나 더 이상 못 참아. 네, 장모님이 아니라 진짜 당신 어머니라고 말하더군요. 저하고 연 끊겠다는 거죠, 이건. 저는 무던하고 무심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저희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견디기 힘들었어요. 애초에 이제 이 남자하고 시댁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매가 고약해진 걸 보니 남편한테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대체 너희 집안은 뭐가 문제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너하고 너희 집안 결혼 전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 쥐뿔도 없는 거 집안에 들여놨더니 감히 남편 함부로 알고 그러더니 그 애미는 지금 귀한 사위한테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해? 미쳤니? 시어머니는 원래도 성격이 일방적이고 차갑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제 성격도 무심한 반면에 겁을 잘 안 먹는 면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빤히 시어머니를 바라만 봤어요. 시어머니는 기겁하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너 뭘 잘했다고 그런 얼굴로 날 쳐다봐? 내가 뭐 이상한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행동하고서 나중에는 법조인 사모님으로 떵떵거리고 살 거잖니? 어쩜 그렇게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들어? 지금 이상한 말씀 하고 계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아무래도 본인이 한 행동과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저 사람 이제 5수째예요. 4수까지 했으면 이제 합격해야 하는데 어머니 모르시죠? 1차도 이번에 떨어진 거요. 야, 그걸 왜 말해? 남편은 기겁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솔직히 이걸 숨겨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여태껏 1차 떨어진 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여태 지 체면을 그렇게 차려줬는데 돌아온 건 이런 거였으니까요. 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졌다가 불그락 푸르락 난리가 났어요. 저는 빤히 그 얼굴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죠. 아휴, 염려하지 마세요. 법조인 안에 난로 되어서 인생 쉽게 살 생각 없으니까요. 뭐? 지금 대개 아드님은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한테 업혀가고 있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동안은 남편의 얼굴을 봐서 참고 있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더군요.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자 말을 듣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얼굴이 뻘개졌어요. 실제로 현실에서 남편이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저축하고 나를 위해 썼으면 훨씬 행복했을 것을 왜 이 집안에 미련을 두고 있었을까? 이혼 진행해주세요. 서류 보낼 테니까. 뭐? 야, 내가 이혼하자면 무서워할 줄 알아? 저거? 저는 차갑게 내뱉고서 그냥 돌아 나왔어요. 아예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난리를 쳤다고 하니 엄마도 황당해 하셨어요. 난 혼인 안 해주고 다시 살게 할까 했더니 잘 끝냈다 얘. 엄마도 꽤나 쿨한 성격이셨죠. 그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그동안 참고만 살았던 걸 생각하면 징그럽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성공적으로 이혼했고 다행히 애도 없어서 저는 혼자 여유롭게 살고 있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변호사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